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윤종인 차관의 발표 내용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하는 것,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성혜원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혜원 의원님, 네. 윤종인 차관의 이 발표 내용 어떤 뜻입니까?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네, 이미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위 70%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4월 전에 예. 정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는 이제 과연 이 건강보험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여부였는데 고액 자산가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는 금융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만 뭐 집에 부동산 재산이라든가 또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만약에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걸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만으로 하면 당장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1월 달부터 이제 발생했다고 보면 1월부터 소득이 줄어들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1월부터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도 다음 달 되면 더 줄어들 게 확실한데 상위 29%에 해당이 돼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 기준표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성영 의원께서 설명해 네네. 주시죠. 저거는 이제 자, 일단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급여 생활자 가운데 혼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데 88,344원 월 내면 이제 바로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40만 원 지원금 대상이 되는 거고요. 1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23만 7,652원이 보험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것보다 더 내는 분들은 일단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조금 다릅니다. 4인 기준이 25만 4,909원인데 자, 저 경우도 25만 4,909원을 넘는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는 분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혼합은 뭐냐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자영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서로 의료보험료를 다르게 낼 경우에 합해서 내는 돈이 24만 2,715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될 경우에 받는 액수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다른 재산과 합쳐서 구체적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 구체적인 기준은 또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워져서 지원한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주는 거고 뭐에 쓰라고 주는 걸까요? 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그 단어에 다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거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생계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모든 사람한테 주겠다고 말하면 그것도 논란이 있을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지급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예.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더 늦었다고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지금 전부 다 또 지원금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가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정부가 그거는 부족하다, 더 주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정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식당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국민들이 회식을 안 하니까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100만 원이 1000만 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예.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생활비 지원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한 건데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좀 있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보료가 산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 급감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모순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정부가 다음 주에 다시 발표하는 그런 대처 방안에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오늘 이제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지자체에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 이걸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도 성영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포천시도 주고 경기도도 주고 중앙정부도 주고 그러면 이 4인 가구가 3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참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다 일괄 지급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왜 외국에서 한 반세기 동안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사실 합리성을 더 많이 따지는 사회잖아요. 기준을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출연할 때 거기에 따른 행정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먼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방식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 개념으로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밑에 아래쪽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까는 복지를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지자체, 조그마한 지자체하고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자체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재정 자립도도 뭐 완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특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맞다고 예.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김경수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을 지급 대상을 고르느라 시간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지급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부유층의 경우는 그다음에 어떤 소득에서 세금으로 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정부는 결국은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더 많이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 소득 신고 때 인적 공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기본 공제란을 어느 정도 좀 손을 보면 이러한 것을 세금으로 좀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와 이거는 정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주면은 또 아니면 차별적으로 주면 이런 식의 판단을요 좀 이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보고 제도하고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선례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또 반복될 겁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하위 70%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긴급 생활비는 어떻게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번에 기준을 만드는 그러한 시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 자기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에 찍혀 나옵니다. 매달 얼마를 공제했다. 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납입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을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12일 앞둔 상황인데요. 여야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으로 공식 선거운동 2일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당인 민주당은 강원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공식 선거운동 2일차를 맞은 여야 지도부는 모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민생당에선 장정숙 선대위원장,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추념식 직후 민주당은 비례전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대위 회의를 열고 제주 4.3 특별법안 국회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오후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강원도를 찾아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통합당 선대위도 인천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합동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통합당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통합당과 미한당은 오후 내내 인천 주요 지역구 유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의당은 송정시장 등 광주 곳곳에서 광주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일째를 맞는 오늘입니다. 여야의 움직임 여러분께 백운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날이었죠. 서울의 주요 접전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지역의 주요 후보들이 첫날을 어떤 일정으로 소화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을버스가 발이라는 거를 기사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청소를 해주시러 이렇게 아침 일찍 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셔서 건물마다 청소를 해주셔서 건물이 깨끗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정부에서 중국인을 암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 등 다 지키셔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기본이반 여경은 끝까지 달립시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나는 어떤 부정도 어떤 불법도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후보의 유튜브 또 페이스북 여기서 영상을 찾아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건데요. 성영 의원님, 네. 두 후보 다 판사 출신이고 여성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법조인이고 여성 판사고 심지어 대학 동문이기까지 합니다. 선거운동 첫날을 어떻게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일단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유세에 가족을 동원하고 지역 현안을 강조하는 데 중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작구 내에서도 개발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 그림으로만 보면은 나경원 후보는 전형적인 공식 선거운동의 그 방식을 따라했던 것 같고 유세차에서
또 가족을 대동을 해서 선거 유세를 했고 이수진 후보는 어쨌든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는 뭐 이런 선거운동 첫날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나경원 후보가 딸 김윤아 씨를 대동하고 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사실상 거의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까? 예, 선거 때면 늘 저렇게 지원 네, 활동을 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저렇게 급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가족을 처음에 유세차에 태운 것은 되게 급하구나. 남편은 더군다나 지금 현직 판사 아닙니까?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경원 후보가요, 그 가족들을 선거 중반이나 막판에 좀 피치를 올려야 될 때 그때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초반부터 등장시킨 것을 보면 여론조사상의 불리함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결사항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등장한 딸 김윤아 씨가 사실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일종의 뭐 편법이라 또 특혜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그 다음 말을 주고받아서 어떠한 불법도 부정도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마침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제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살짝 놀랐는데 이수진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사실 나경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진 또 않다는 거죠. 아마 그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딸과 관련돼 있는 입시 문제라든가 또 아들과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입학을 했다던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그건 또 대해서 다른 자녀죠. 아들. 아들, 예, 아들이죠. 지금 아들과 딸이 모두 예. 다 이런 부분에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딸이 좀 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나오고 지원 유세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초반에 이미 딸이 나와서 같이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길래 나경원 후보가 시작부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시작부터 가족을 대동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수진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결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난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뭐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만이 아니고 바닥 민심까지도 뭐 두루 감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매트릭스 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세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 내용은 나경원 후보가 당연히 인지도는 이수진 후보보다 더 높을 텐데 지지도는 이수진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양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런 선거의 흐름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판단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당 예. 쪽에 있는 여론조사 쪽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의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 잘 나온답니다. 더 잘 나온다. 네. 그리고 여의도 미래통합당의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언론조사보다 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론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가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은요. 언론 여론조사보다 자기네 당 후보들의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당 후보들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언론보다. 후보들이 예,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벌어진 얘기니까.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표본의 바이어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이 훨씬 더 대답을 많이 한다. 적극적으로 대답을 네. 한다. 그래서 샤이보수증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흐름상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나경원 후보 자녀들의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수진 후보자의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수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을 해서 사법 개혁에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죠. 인물로 내세우겠다고 이탄희 하는데, 후보와 마찬가지로. 근데 법원에서는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이수진 판사가 판사 시절에 그쪽에 어느 정도 혜택도 보고 조언을 해주고 동조를 한 부분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법원에서의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좀 공평하게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동작을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아마 각 진영이 그 이야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또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접전 지역으로 서울 동작을 주요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어제 첫날 지나고 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를 비롯해서 뭐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1당과 2당이 꼼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갖고 꼼수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예. 이른바 유성정당으로 불리는 두 예. 정당이 모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1당, 2당 이 두 당과 같이 선거운동을 지금 하면서 선거법 조항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선거법에서 금지 안 된 부분이거나 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부분을 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을 지킵니다 1.5, 2.4 이게 양쪽 투표지의 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보면 저게 숫자 같지만 서로 다른 두 당의 투표 칸이라든가 순서를 저런 식으로 우리는 지역구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비례는 5번째 칸을 찍어라. 저걸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15일 날 투표일 같지 않습니까? 저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해서 서로 이제 예. 논란을 빚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색깔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색으로 뭐 똑같이 움직이면서 심지어는 선관위 해석을 피해가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나란히 섰을 때 점퍼를 같은 색의 점퍼를 로고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황당한 것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네, 옷을 그렇습니다. 다시 입네요. 근데 네. 옷을 거꾸로 입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당 표기가 드러나면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엔 저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집어 입어서 이제 자기 당명을 가린 거죠. 염동열 사무총장도 점퍼를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입었고요. 보시면 저기 미래한국당이라고 예. 보입니다. 뭐 대한민국에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저렇게 두 정당이 한 몸에서 분리된 두 정당이 저렇게 옷까지 뒤집어 입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예, 참 조금 전에 말이죠. 그 SNS에 나왔던 여야의 SNS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지금 1당과 2당 여야가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말 이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왼쪽 지역구 투표는 1, 오른쪽 정당 투표는 5.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만든 거죠. 자, 이번에 미래통합당 쪽 SNS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크게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없을까요? 왼쪽 보면은 지역구 투표는 2, 정당 투표는 4. 숫자와 색깔만 다르지 1당과 2당이 SNS에 표기한 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꼼수도 둘이 똑같이 상대방 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네가 선거법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거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네요. 미래통합당은 좀 억울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예. 자신들이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청 롯텐더홀 밑에 계단에서 그렇게 선거 이제 출정식을 하고 그 밑에다가 버스 2대를 대절해 놨대요. 똑같이 이제 저렇게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기호도 쓰고 그거를 이틀 전에 그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했다. 네. 그러면서 되게 억울해하는데 실무자들은 이런 걸 보면은 막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선거법을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그 연구를 하는데 사람에 나오는 머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본뜨고 모방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선거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정당 상호 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여당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저 버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네. 어느 정당 버스인지 잘 모르게 거의 똑같은 정당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기본 뭐라 그럴까요? 그 선거 전략인 거죠. 뭐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책임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참 뭐 논쟁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이미 뭐 이번 선거는 이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례득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겨를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국민들이 어디로 표심을 몰아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례정당이 꼼수 정당이고 이제 선거운동도 꼼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만한 소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 이런 상태고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에 가는 걸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투표에 내가 꼭 투표를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 지난 20대 총선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거 전 이맘때쯤에는 한 2주일 전에는 되게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밝힌 분들이 뭐 지금 20대는 70.8% 그리고 반드시 투표할 것이 63.9%였는데 이번 21대 때는 72.7%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은 뭐 9.2% 9% 포인트 가까이 8.9%네요. 네, 이제 8.8%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이 아마 50%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53% 정도 수준의 58%. 예? 58%. 58%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저걸 제외하더라도 19대 20대 때보다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으로만 본다면 지난 총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또 투표율이 높을 때 어느 정당이 유리하느냐, 투표율이 낮을 때 어느 정당이 유리하느냐 이런 분석과 전망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번 투표에 관심이 있으신지 꼭 투표를 해달라고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꼭 한 표 행사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율은 뭐 항상 높지 않은 그런 게 지난 선거 때까지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 하나 정리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역대 선거, 이 중요 선거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 대략 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지방선거까지 한번 어느 정당 쪽이 이겼느냐 이걸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이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97년 대선에서는 DJ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승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여야가 무승부를 거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2000년 처음으로 새정치 국민의힘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름 바꿔서 여당이 일당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지방선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교체론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대선은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4년 총선은 처음으로 이 진보진영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잠시만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보더라도 그 흐름을 보면은 어느 한 정당이 3번, 4번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2번 이겼다가 또 패배하고 자, 다음 2008년 한번 볼까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고
자, 대선에선 졌는데 지방선거 이기고 그다음 대선 이기고요. 그다음 총선도 이겼습니다. 3연승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약진을 하면서 여당이 패배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지고 나서 다시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은 다시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또 박근혜 후보가 연이어서 승리를 합니다. 3연승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4연승은 못했어요. 다음 대선 또 있죠. 2014년 지방선거는 여야가 사실상 무승부였다. 9대8 광역단체장. 그런데 그다음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보면 현재의 민주당이 3연승을 거두고 있다. 조금 전에 성영 의원도 보셨습니다만 4연승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현재의 여론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한다면 사실상 최초로 4연승하는 정당, 정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과연 어떻게 결과가 빚어질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선거의 승패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중나선 구조를 그릴 수밖에 없다. 이중나선 구조. 네,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 또 지는 정당도 영원히 지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서로 꼬이고 꼬이면서 승패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 현대 저런 결과는 한번 그동안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차분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번 선거 결과 또 역대 선거 결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이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 저희가 정부가 시간이 무너진 없어서. 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예.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요. 87년 민주화가 일어났던 것도 그 전에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 그랬던 겁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뭐 탄핵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쳤을 때도 여소야대 예.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님께도 아주 짧게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이나 호남의 각 지역에서 각 정당에 대한 몰표가 나오면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손학규 민생당 선대위원장에 대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중계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